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6.25 기념식에 가 있다가 켈로 부대원 어르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장면이 화제가 됐었죠. 그 편지의 내용은 참 우리 모두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첩보부대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양측으로부터 벌어졌던 그런 분들, 평생 동안 정말 목숨까지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공로나 이런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공로가 인정이 됐고, 청와대 오찬에도 뭐 초청을 받고, 그리고 2월 달에는 보상금까지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보면서 아직도 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분들이 청와대 오찬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 오히려 그게 더 비극적인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 보상금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보상금의 내용도 보니까 명당 얼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뭐 비상식적인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평생 동안 진짜 희생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 국가가 1,00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한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1억도 부족할 것 같고 10억 정도는 그렇게 보상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1,000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안 한다라는 게, 그리고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겁니까? 법까지 막 개정해가지고 뭐 수많은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1,000만 원 보상이 이번에 결정이 됐던 것인데, 참으로 진짜 국가의 기본이 근본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이분들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희생이 있겠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만큼 고귀하고, 그리고 그 부분만큼 국가가 예우해야 되는 그런 희생은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은 다른 차원에서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희생보다 훨씬 더, 제가 얘기하는 훨씬이라고 하는 거는 수백 배나 더,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 수백 배나 더 예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떤 얘기냐?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특별법,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30일에 처리하겠다, 완전히 그냥 강행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노란봉투법과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왜 도대체 이 두 가지 법이 악법 중에 악법인 것인지, 민식이법이 그랬던 것처럼 이 법 또한 왜 도대체 악법 중에 악법인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 이태원 특별법 말고 노란 특별법의 특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릴 것인데, 노란 본드법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노란 본드법 통해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게끔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무슨 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동자랑 고용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거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원래 이제 우리가 하청이 있고 원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청이 원청한테 직접적으로 교섭 요청을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죠. 중간에 있는 어떤 대리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청과 원청 이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교섭 요청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바뀌는 게 뭐가 있냐? 노동쟁의에 대한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노동쟁의라는 게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견이
범위 좁혀지기 어려운 상태를 뜻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결정이 만들어진 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국한됐던 게 원래 노동쟁입니다. 근데 이게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삭제가 되게 됨으로써 노동쟁의 범위를 기존의 이익 분쟁을 넘어서서 권리 분쟁에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변화가 뭐가 있냐? 뭐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쟁의행위, 그러니까 뭐 파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됐던 거는 교섭의 어떤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걸 쟁의행위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정당한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정리해고 같은 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단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치자고요. 그런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해고가 된 사람들, 정당한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고가 된 사람들조차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을 할 수 있고 파업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법안에 지금 발판이 또 마련이 됐다라는 것이죠. 노란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 간부, 조합원의 행위를 공동 불법 행위로 보아서 부진정 연대 책임을 인정하면서 불법 행위의 집단성만 인정이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 각각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뭐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뭐 간부들 같은 경우 이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 정도 뭐 배상하고, 이걸 다 이제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이게 뭐 나뉠 수 있는 게 아닐 것이고, 그렇게 나눴을 때 서로가 또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죠. 간부놈들이 다 주도를 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 이런 식으로 또 노동조합원들이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어떤 기준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판단 자체가 안 서게 된다면 손해배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가 이제 크게 바뀌게 된다라는 걸 쭉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뭐를 위한 법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도 아니거니와 그냥 노동자들이 때 쓰는 거, 때를 쓰는 거를 더 때를 잘 쓸 수 있게끔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법안에 불과한 것이다. 철저하게 일방향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고용주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그냥 뭐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노동쟁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 그 책임도 제대로 못 지게끔 만드는 이런 식의 때를 잘 쓰도록 만들어주는 법안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 30일날 강행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태원 특별법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일단 법안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희생자가 들어가는 당연히 맞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싹 다 묶어서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에 희생자 외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기는 있었지만 희생자라고 분류가 안 될 만큼 희생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애당초 그냥 희생자가 아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자가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냥 희생자 외의 사람인 것인데, 그 희생자 외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희생자로 묶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이 됐거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을 했던 사람이 됐거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배우자, 직계좀비속, 형제, 자매까지 전부 다 피해자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너무 지금 넓게 잡아놓은 것인데, 깜짝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뭐 조사단 같은 거를 꾸린다라는 건데, 권한을 보니까 이 권한이 진짜 뭐 막강합니다. 일단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완전히 제가 봤을 때 국가 최고 기관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진상규명단에다가 준다라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 또한 마찬가지로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식의 어떤 위원과 직원에 대해 가지고 자문기구에 대해서 무슨 뭐
협박을 한다든지 위력이나 위계로서 직무를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 무서워가지고 비판도 못할 것 같아. 뭐 제가 보기에는 6월 30일 날 이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아마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을 했다가는 이거 뭐 잘못해가지고 5천만 원의 벌금이 됐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막 때려버린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 이태원 특별법이 됐거나 노란봉투법이 됐거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가장 진보적이지 않는 그런 법안이라고 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뭐 세월호 때처럼 4년이 지나거나 6년이 지나거나 8년이 지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세금을 투여해야 된다. 또다시 조사 이런 식의 모습이야말로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에 대한 법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진짜 미국이 됐거나 어떤 유럽의 선진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그냥 고용주들을 갖다가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노란봉투법이 됐거나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됐거나 싹 다 어떤 겁니다. 고용주는 그냥 범죄자다, 예비 범죄자다, 이거를 지금 정해놓고 지금 막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 됐거나 이태원 특별법이 됐거나 대통령은 반드시 이거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거는 대한민국을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시키는, 아예 그냥 원시 사회로 회귀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